커다란 창문을 열고 난 그냥 영화를 보네. 창밖의 영화. 너무 좋은 영화를 봤는데 얘기 나눌 사람이 없으시다고요? 걱정 마세요. 여기 창밖의 영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주예린입니다. 안녕하세요. 싱어송라이터 여름애입니다. 안녕하세요. 영화감독 서은선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벌써 2회 녹음이 시작됐네요. 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계신가요?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일주일을 굉장히 바쁘게 보냈어요. 처음 녹음을 하다 보니까 그걸 듣고 편집하고 소감을 나누고 이러면서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어떠셨어요? 들어보니까. 저는 자뻑 같지만 너무 재밌어서. 아, 진짜? 그냥 제가 너무 좀 실없는 소리를 자주 했다고 반성하는 거 이외에는 전 다 재밌게 들었습니다. 저도 사실 재밌게 들었고요. 네, 재밌었는데. 근데 쑥스럽긴 하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팟캐스트는 처음이라. 맞아요. 은선 씨는 어떠셨어요? 재밌게 들었는데, 네, 각자 다 스스로 거 많이 생각했을 것 같아요. 어색하고, 전 좀 약간 제 스스로 인위적인 느낌? 살짝 들었어요. 전 엄청 났어요. 가식의 끝판왕이다, 이건. 아, 그래요? 근데 자기 것만 좀 집중해서 들으니까 네. 저도 제 것만 들리는데, 네. 뭐, 은선 감독님은 되게 고급스럽게 들렸고요. 네. 그리고 우리 주혜린 배우님은, 되게 재밌었어요. 개그감이 있으시다. 근데 역시 저도 제 건 좀 비판적으로 듣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네. 네, 나아지겠죠? 그럼요. 네, 그러면 바로 두 번째 영화 시작을 해볼까요? 네, 오늘 영화 뭔가요? 오늘 영화. 아멜리에. 아멜리에. 네, 아멜리에입니다.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제가 줄거리 소개를 시작을 해볼게요. 그 전에 영화 소개 간단히 먼저 해드릴게요. 아멜리에는 프랑스 영화고요. 2001년에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한국에서는 2012년에 재개봉을 했더라고요. 약간 매니아들이 있는 모양이에요. 근데 저도 이 영화를 여러 번 봤거든요. 네. 그런 분들이 꽤 계시는 모양입니다. 감독은 장 피에르 주네라는 감독이고요. 혹시 두 분은 전작이나 다른 작품 보신 거 있으세요? 네. 네. 어떤 거? 델리카트 쓴 사람들이랑 잃어버린 아이들의 도시. 네, 본 적 있죠. 저도 델리카트 쓴 사람들은 봤어요. 네. 근데 아멜리에랑은 좀 분위기가 많이 다르죠. 훨씬 어두운 느낌이 좀 들었던 그러나 환상적인 영화였던 것 같아요. 그것도. 예린 씨는 어떠세요? 저는 아무것도 안 본 것 같네요. 네. 아멜리에만 보셨어요? 그 영화 뭐죠? 그 시작은 키스? 그거는 이 감독은 아닌가요? 네, 이 감독님은 그냥 아니에요. 오드리 토트가 나왔던 것 뿐이군요. 네. 네. 말씀해주신 대로 주연은 오드리 토트입니다. 네. 이 배우가 나온 영화 혹시 좋아하는 것도 있으세요? 금방 말한 시작은 키스. 맞아요. 정말 네, 재밌게 봤고요. 저도요. 저희 셋 다 좋아하는 영화죠. 시작은 키스가 있었고 저는 스페니쉬 아파트먼트도 재밌게 봤어요. 혹시 또 다른 것도 보셨나요? 이거 아멜리에 나온 다음에 약간 비슷한 캐릭터로 He Loves Me? 맞아요. 라는 영화 있었던 것 나 같아요. 그거 못 봤는데. 재밌나요, 그것도? 저는 아멜리의 약간 아류 같은 느낌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비슷한 캐릭터인데 네. 영화 자체에서 조금 그렇게 크게 재밌는 요소들이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캐릭터는 오드리 토트의 매력을 되게 많이 가져오긴 했는데 영화 자체의 어떤 매력은 저도 잘 못 느꼈던 것 같아요. 그 아멜리에가 오드리 토트의 가장 매력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영화가 아닐까라고 맞아요. 저는 생각합니다. 네.
진짜 사랑스러워요. 맞아요. 그 헤어스타일이랑 패션이랑 이따 또 할 얘기가 있겠지만 네. 네, 이렇게 해서 오드리 토투의 거의 원탑이죠. 조연이 아주 많이 나오지만 그래도 오드리 토투를 빼놓고는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작품입니다. 그러면 제가 줄거리를 소개를 해드릴게요. 많이 끼어들어 주세요. 네. 네, 이 영화는 1973년 9월 3일 6시 28분 32초에 시작합니다. 지난번의 영화 기억나시죠? 마츠코. 네. 혐오스러운 마츠코의 일생과 시작하는 방식이 비슷해요. 근데 이게 먼저 나오긴 했는데 마츠코는 2001년 7월 9일 오후 3시에 시작을 하는 장면이라면 아멜리에는 그보다 더 구체적으로 분과 초까지 나옵니다. 근데 이때가 언제냐? 바로 아멜리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사랑을 나누고 있는 때죠. 네. 마츠코에서는 그 오프닝 날짜랑 시간이 그녀의 시체가 발견되는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비극이 시작되는구나 이런 암시가 주어지는 오프닝이었다면 아멜리의 오프닝은 아멜리가 수정이 되고 있는 순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화는 사랑에 관한 영화인가? 라는 그런 암시가 들어있는 장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9개월 후에 아멜리가 탄생하는 장면까지 이어지고 오프닝 크레딧이 시작이 됩니다. 이제 노래가 피아노 연주인데 참 좋아요. 약간 아련한 그런 연주가 막 나오고 한 유치원생 정도 되는 어린 소녀가 이것저것 하면서 노는 장면이 나와요. 창문에 얼굴을 찌그러뜨리기 대고 그 다음에 열 손가락에 산딸기 끼우고 빨리 먹기, 손으로 동물 모양 만들기, 도미노 이런 놀이들을 하고 있는데 잘 보면 이게 다 혼자서 할 수 있는 놀이들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녀는 카메라를 보고 웃어 보이기도 하고 나름 즐거워 보이긴 하는데 그 연주곡이 단조거든요. 그래서 약간 쓸쓸한 곡들과 함께 지나가다 보니까 그 장면들도 그렇게 보이기는 해요. 음악을 하시는 분이라서 그런지. 예. 단조 이런 설명이 약간 슬픈 네. 단조 슬픈 음악.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느끼는 부분이긴 했지만 왜 슬펐지 오프닝부터 생각해보면 그런 이유가 있었네요. 음악적 지식이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영화에 흐르는 음악 정서들이 약간 기본적으로 단조의 곡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소녀가 바로 아멜리고요. 그 다음에 이 오프닝 장면을 통해서 아멜리가 친구가 없는 애구나 이런 걸 좀 느낄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하는데 아멜리는 그러니까 제목이 아멜리 애인데 실제로는 아멜리예요. 맞아요. 네. 아멜리 이렇게 부르잖아요. 아멜리 블랑. 네. 그래서 저도 그냥 아멜리라고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멜리는 학교에 다니지 않고 홈스쿨링을 하는 아이인데 그 이유가 좀 황당해요. 영화 전체에 나레이터가 개입을 하잖아요. 네. 그 나레이터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멜리는 보통의 6살 아이들처럼 아빠에게 안기는 걸 좋아하지만 군의관 출신인 아빠에게 진찰을 받을 때만 스킨십이 있다. 모처럼의 스킨십에 아멜리의 가슴이 콩콩 뛰는데 아빠는 심장병으로 오인을 한다. 그래서 학교를 안 보내요. 예, 심장병 걸린 줄 알고 딸이. 적어도 심장 초음파 같은 거 해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딸이 심장병 의심이 되면요. 초음파 정도는 했었어요. 전혀 그런 과학적인 그 검증 같은 건 이 영화에 통하지 않아요. 예. 네. 좀 황당한 설정이죠. 그죠? 네. 근데 이 설정이 영화의 분위기라고 할 수 있어요. 좀 과장돼 있긴 한데 약간 유머러스하고 네. 또 환상성이 녹아있는 동화적인 색채가 이 영화의 전반에 흐릅니다. 어머니도 이제 어머니랑 관련된 죽음, 어머니가 죽는 부분도 비슷한 톤으로 그려져 있는데 아들을 낳기 위해서 기도를 하고 성당에 나오던 길에 시련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한테 깔려 죽는 거죠. 진짜 끔찍한 사건인데 이 영화는 이 장면도 동화적으로 무겁지 않게 그려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머니의 죽음과 아버지의 상심 속에서 아멜리는 외롭게 성장을 하게 되고요. 영화는 시간에 점프해가지고 23살이 된 아멜리의 삶으로 넘어갑니다. 이때는 1997년 8월 30일이고요. 아멜리는 웨이트레스 일을 하면서 평범한 삶을 살고 있어요. 근데 이때 사건이 하나 일어나요. 이날은 영국의 다이애나비가 죽은 날인데 그 뉴스를 보다가 아멜리가 샤워 코롱 뚜껑을 떨어뜨려요. 근데 그걸 주스려고 욕실에 엎드렸다가
벽에서 전에 살던 사람이 만들어 놓은 조그만 비밀 공간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는 한 소년이 놓고 간 보물상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40년 된 보물상자 안에서 구슬이랑 뭐 장난감, 호루라기, 흑백 사진 이런 거를 발견을 해요. 아멜리가. 근데 아멜리가 그걸 보고 나서 제가 장면이 기억이 안 나네요. 왠진 모르는데 행복해 하나요? 제 표정이 기억이 안 나는데. 약간 호기심이 가득 찬? 네. 그 큰 눈을 네. 아마 이렇게 더 크게 뜨면서 그죠. 어쨌든 어떠한 계기인지 모르겠는데 주인을 찾아주기로 결심해요. 네. 그리고 그 다양한 노력 끝에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보물상자를 돌려받은 사람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아멜리도 기분이 좋아져요. 그래서 그 일을 계기로 그때부터 주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일을 아멜리는 하나씩 해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주변 인물들이 나오는데요. 굉장히 재밌죠. 그래서 다양한 인물들이 나오는데 유리인간이라는 별명이 있는 화가 노인, 그다음에 젊은 시절에 남편한테 배신당한 중년 여성, 순박한 청년, 무명 작가, 뭐 동료들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순박한 청년은 야채 가게 그 청년인가요? 그렇죠. 혹시 기억에 남는 조연이 있으세요? 제일 나는 이 사람이 좀 다 되게 재밌어요. 사실 다 재밌고 호감은 안 가는데 저는 스토커. 저도예요. 저도 그 끝비녀. 사람이 짱인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여기 제가 메모를 해놨었는데. 아, 그래요? 네. 그분이 유명하신 분이죠, 그분. 장피에르준의 감독 영화에 주로 많이 등장을 해요. 델리카테슨 사람들이랑 잃어버린 아이들의 도시에서도 거기도 등장을 해요. 나오나요? 네. 얼굴이 완전 시선을 강탈합니다. 저는 이 사람의 PM으로 찾아봤었는데 제가 본 영화는 이거밖에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런데도 너무 강렬하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렇죠. 스토커 아저씨가 등장을 하시고요. 네. 또 누가 기억이 나세요? 저는 그 같이 연기했었던 담배가게 여자분. 네, 그 짜증이 가득하시지만 그죠. 사랑으로 인해서 잠시 네. 부드러워지시죠. 네. 그리고 그 둘의 앙상블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서. 그 스토커 아저씨랑의 네. 앙상블. 네. 은솔 씨는 혹시 저 니노? 잘생겨서? 민호는 조연이라 하기에는 좀 너무 독보적이지 않나요? 주조연. 네, 주조연. 잘생겼죠. 잘생겼어요. 또 얼굴. 네, 죄송합니다. 숨소리가 너무 커졌어요. 갑자기. 매일 우리가 하는 얘기가 영화는 바뀌는데 비슷한 또 느낌이 그 배우가 살짝. 감독도 해요. 그래요? 네. 영화도 잘 찍고. 감독도 하시는군요. 어쨌든 니노도 중요한 역할이긴 한데 니노를 비롯해서 다양한 인물들이 나와요. 근데 이 영화에서 인물을 소개하는 방식이 굉장히 특이해요. 예를 들어서 아멜리의 아버지를 소개할 때는 라파엘 블랑이라는 이름인데 라파엘 블랑이 싫어하는 건 누가 자기 샌들을 흉보는 것. 되게 흉한 샌들을 신고 계세요, 실제로. 그리고 수영장에서 나왔을 때 수영복이 몸에 달라붙는 것. 이러면 진짜 짜증나는 얼굴로 막 수영복을 그죠. 뛰고 있죠. 근데 너무 공감 가지 않나요? 네. 그쵸? 맞아요. 그리고 라파엘 블랑이 좋아하는 건 벽지를 북북 뜯어내는 것. 이러면서 막 북북 뜯죠. 그리고 공구함을 싹 비우고 청소를 해서 하나하나 채워넣는 것. 되게 만족스러운 얼굴로 청소를 하는 장면. 이런 식으로 취향을 보여주는 인물 소개를 하고 있어요. 이 영화에 등장하는 작은 조연들, 심지어는 은성 감독님이 좋아하실 것 같은데 고양이까지도 이렇게 소개가 돼요. 참고로 아멜리가 좋아하는 거는 쌀이나 보리 같은 곡식을 가득 채워놓은 바구니에 손을 살그머니 넣어보는 거죠. 그 설명을 드린 것처럼 아멜리도 그렇고 영화 전반적으로 사랑스러운 분위기랑 사건들이 이어집니다. 계속해서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데 아멜리는 몰두를 해요. 근데 어느 날 이런 말을 듣게 되죠. 다른 사람의 불행만 생각한다면 자기 자신의 불행은 어떻게 해결하지? 근데 그 얘기를 듣던 시기에 아멜리가 한 남자에게 관심을 갖게 돼요. 그래서 그 남자가 바로 니노인데요. 이 역은 바티유 카소비츠라는 잘생긴 배우가 연기를 하고요. 이 니노는 사람들이 버리고 간 증명사진을 모으는 사람이에요. 그 아멜리는 니노의 증명사진의 스크랩북을 줍게 되고 그를 점점 좋아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나름의 방법으로 니노에게 구애를 하게 돼요.
영화 프로그램 방식으로 이제 마무리를 하자면 아멜리는 과연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마무리를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네, 여기까지가 줄거리 소개입니다. 그러면 돌아가면서 감상을 들어볼까요? 다 저를 쳐다보시네요. 제가 먼저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예린 씨부터. 네. 저도 이 영화가 개봉하고 얼마 안 돼서 영화를 봤었고요. 종종 다시 보는 영화. 그리고 굉장히 사랑스럽고 유쾌하고 아름다운 그런 영화로 기억을 했어요. 근데 이번에 팟캐스트 준비하면서 꽤 오랜만에 이 영화 다시 봤는데 제가 요즘에 제 개인적인 감정이 이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것마저 너무 슬프게 느껴지는 거예요. 슬퍼요. 네. 슬퍼요. 예전에는 그냥 되게 독특한 여자가 자기의 사랑을 자기만의 개성을 가지고 표현을 하는 그런 영화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봤었는데 이게 되게 살기 힘든 현실을 살아내기 위해서 꿈을 꾸고 환상을 갖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이제 들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냥 재밌지만은 않더라고요. 네. 그래도 영화 보고 나서 좀 행복해지시지 않으셨나요? 그죠? 그거는 있었어요. 특히 뭐 마지막에 오토바이 같이 막 타고 가면서 카메라 보고 웃고 뭐 그런 장면들이 있잖아요. 그런 두 주인공의 연기나 그런 거를 통해서 행복함을 많이 느끼기는 했어요. 근데 이게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이 장베르 주네 감독이 아멜리에 찍기 직전에 에일리언 4를 헐리우드에서 찍고 왔거든요. 네네. 그때 찍으면서 그 스텝들이랑 엄청 싸우고 아무래도 시스템이 다르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힘들 때 이 스토리를 구상을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난 진짜 행복해지는 영화를 만들 거야 라는 생각으로 찍었대요. 근데 그게 이 영화에서 고스란히 좀 담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는 사람들도 보고 나면은 좀 행복해지는 영화가 나온 것 같고 그런 것 같아요. 그 행복해지고 싶은 사람들을 정말 추천해주고 싶기도 하고 또 이게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하면 행복해져요라는 해피엔딩으로 구성된 영화가 아니라 공이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죠. 정말 한순간 한순간 대사 하나하나가 그 행복이라는 거에 어떻게 보면 본질을 막 탐구하고 있는 그 보기에 편하지만 공을 많이 들인 영화라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불행을 얘기하는 거는 더 쉬울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죠. 그러니까 불행을 전시한다고 해야 되나? 근데 진짜로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이야기를 많이 만나보진 못했어요. 저는 영화 속에서. 근데 이 아멜리에는 정말 보고 또 봐도 정말 행복해져요. 저는. 그리고 그 슬픔이라는 감정도 동시에 느껴지는데 그게 행복의 속성 같아요. 그러니까 행복하면 끝나잖아요. 어쨌든. 근데 그 정점에서 영화는 끝을 내지만 관객들은 그 뒤에 뭐가 있을지 그래도 알잖아요. 그건 언젠가는 끝나긴 하니까. 근데 그게 그냥 우울한 게 아니라 그 행복에서 따라오는 약간 달콤한 슬픔? 그런 느낌이 아멜리 안에는 흐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은수원 감독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저도 이 영화 굉장히 여러 번 본 영화인데 항상 보고 나서 줄거리가 그렇게 떠오르는 영화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맞아요. 캐릭터들이 생각은 나는데 이게 뭔 얘기였지라고 누가 설명해달라고 하면은 뭐라고 해야 되지? 했었는데 이번에는 좀 그래도 줄거리까지도 좀 제대로 이해를 하면서 봤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영화를 볼 때 뭐 좋냐 나쁘냐 이런 거는 어떤 줄거리 가지고 얘기하진 않잖아요. 영화 어땠어 하면은 그 장면을 가지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영화는 굉장히 그 장면에 공을 많이 들인 만큼 영화 장면 자체 하나하나마다 되게 좋았던 것 같고 그게 영화의 힘인 것 같아요. 이미지를 따라가는 영화. 맞아요. 이 영화는 그래서 좋았던 것 같고 참 저는 이거 고등학교 때 비디오 테이프로 봤거든요. 또 나이가 뭐 이미 다 나온 것 같긴 한데 저도 비디오 테이프로 봤던 영화들이 더 기억에 남는 게 있거든요. 그 비디오 모를 것 같은데 듣는 사람들 중에 모르는 사람 있는 거 아니야? 비디오가에 가면은 어쨌든 정보를 알고 가진 않고 우리가 거기서 막 고르잖아요. 되게 고심을 맞아요. 해가지고 그거 가게 주인한테 물어보잖아요. 물어보죠. 네. 요즘 재밌는 거 뭐 있어요? 저 이런 거 좋아하는데 비슷한 거 추천해주세요 하면서. 진짜 아련하다. 그랬구나. 너무 좋아했는데 비디오 가게 가는 맞아, 거. 맞아. 저 근데 이 영화를 딱 이렇게 골랐는데 정보가 하나도 없이 그냥 딱 골랐는데
표지에 이렇게 써 있었어요. 한국판 엽기적인 그녀라고. 그러니까 엽기적인 그녀도 재밌게 봤지만 뭘까? 그러면은 아멜리에가 뭐 어떤 거지? 이랬는데 그래도 봤어요. 보니까 영화 너무 좋아가지고 그런 기억이 납니다. 맞아요. 저는 이 영화를 그 포스터가 연두색 포스터잖아요. 왜 이 영화가 나한테는 그 연두빛으로 떠오르지? 포스터 때문인가 하고 영화를 봤는데 일단 보니까 그 아멜리가 초록색 가디건을 반복적으로 입고 나오는데 오히려 포스터가 아니라 아멜리라는 사람의 이미지가 저한테는 그 초록색의 어떤 싱그러운 느낌? 맞아. 그런 느낌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생명력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요. 생명력 그리고 그 프랑스 파리 풍경이 나오는데 너무 예쁘잖아요. 그쵸. 너무 예뻐. 파리 가보셨어요? 못 가봤어요. 저는 가봤고요. 네. 아멜리가 일했던 풍차 카페를 가봤어요. 정말요? 이 관광 코스 중에 하나예요, 거기가. 그렇구나. 네, 몽마르트에 있는 카페인데 사실 들어가 보니까 너무 뭐라 그러죠? 관광지처럼 해놔서 아멜리 그 사진도 걸려 있고 여기에 앉아서 찍었다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많고 그런 느낌이 있고 파리 다른 가게들보다 그런 관광지적인 색채가 너무 진해서 오히려 살짝 실망을 했었어요. 근데 뭐 한 번 정도 가보시는 거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은선 감독님은 그 영화제 때문에 파리 다녀오셨었죠? 제가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은데. 파리 말고. 파리 아닌가요? 다른 프랑스의 다른 것이구나. 푸아티에라는 작은 도시예요. 더 좋을 것 같은데. 파리에서 기차 타고 2시간 갔었어요. 네, 갔었는데 네, 영화제 갔었죠. 네. 파리도 들르셨나요? 네, 파리에서 기차 타고 갔었어요. 파리에 내려가지고. 리옹역에서.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 일회용 사진기 혹시 보셨어요? 기차역에서? 그 사진 박스요? 네. 사진 촬영하는 전 못 봤어요. 되게 많은가 봐요. 그 사진 박스가. 아닌가? 근데 우리나라도 많지 않나요? 아닌가? 많기는 하죠. 그죠, 맞아요. 그죠. 많긴 하죠. 비슷하기도 하고. 근데 집안의 풍경이 너무 다르고 예뻤어. 아멜리에 등장하는 무수한 그 집안의 풍경들? 그런 게 확실히 예쁘고 좋았던 것 같아요. 보기에. 맞아요. 그럼 전체적인 감상은 들어봤고요. 이제 두 분이 부담스러워하는 시간이죠? 자, 본인의 직업에 충실한 그런 시간입니다. 네. 그렇죠. 연기의 감상 포인트, 연출의 감상 포인트를 각각 들어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오늘은 누구부터 하시겠어요?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네. 감독님부터. 네. 내도 먼저 맞는 게 낫다고 제가 먼저 하려했는데 양보하겠습니다. 네. 이 영화는 장피에르 준의 감독의 영화잖아요. 그 감독에 대해서 알고 보면은 더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장피에르 준의 감독의 필모그래피 중에서 이 아멜리에가 어떤 중요한 지표를 가지고 있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 전에 찍었던 2편의 영화가 델리카트 쓴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잃어버린 아이들의 도시예요. 그리고 나서 찍은 게 이제 헐리우드 가서 에얼리언 4를 찍고 나서 돌아와서 찍은 게 아멜리거든요. 근데 그 에얼리언 4는 조금 제외로 할게요. 이거는 원작이 있는 영화고 헐리우드에 가서 찍었기 때문에 장피에르 준의 어떤 색깔이 분명히 남아있는 영화긴 하지만 그래도 오리지널 시나리오까지 쓰고 프랑스에서 자기신만의 방법으로 연출한 거랑은 좀 달라서 그렇게 치면은 이 전작인 델리카트 쓴 사람들이나 잃어버린 아이들의 도시와는 굉장히 상반되는 영화예요. 아멜리에가. 보셨다고 했으니까. 저는 델리카트 쓴 사람들 봤었고 잃어버린 아이들의 도시는 처음 나왔을 때 화제가 됐었어요. 영화 프로 같은 데서 그 약간 피리 부는 사나이? 그런 느낌의 영화 아닌가요? 피리 부는 사나이가 뭔지 잘 모르겠는데. 피리 부는 사나이? 약간 동화 중에 사나이가 복수하려고 한 애들 막 홀대 받아서 화가 나서 피리 불어서 애들 데리고 떠나가는 그런 약간 오싹한 빠뜨리는 그런가요? 쥐로 변하기 위해서 빠뜨리나요? 아무튼 약간 잔혹 동화 같은 거죠. 약간 무서운 동화, 맞아요. 서양 동화 비슷해요. 그죠? 그런 풍의 장면을 제가 봤었어요. 영화 프로 소개하는 데서 그래서 그 인상이 있었고 좋은 영화라는 이미지.
어두웠던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맞아요. 그 두 영화 같은 경우는 장베르 주네가 혼자 연출한 게 아니에요. 네, 마크 카로라는 애니메이터랑 같이 만든 영화들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 마크 카로의 좀 음습하고 그로테스크한 어떤 그 애니메이션적인 연출력이 그 두 영화에서는 많이 좀 왔었던 것 같고, 실제로 영화가 되게 좀 음울해요. 둘 다 영화가. 가상세계가 존재하고, 어디서도 들어본 적도 없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 말 그대로 그 시대적 배경 자체가 좀 디스토피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네. 그 반면에 이 아멜리에는 굉장히 다릅니다. 네.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에일리언 4를 찍으면서 굉장히 마음이 심적으로 힘들었을 때 이 이야기를 구상을 해서 행복한 영화를 찍겠다고 생각을 했고, 돌아와서 이제 혼자 비로소 연출을 한 영화거든요. 근데 굉장히 잘 찍었네요. 혼자서. 네, 혼자서. 근데 왜 다들 헐리우드 가면 그렇게 개성을 잃는다고 해야 되나? 그럴까요? 전 배우들도 비슷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프랑스 배우들이 헐리우드 작품에 나오면 저희가 알고 있는 매력들이 잘 안 보여요. 우드리 토투가 다빈치 코드로 맞아요. 헐리우드에 나왔을 텐데 매력이 별로 회자가 안 되죠. 그 연기는. 사실 잘 안 어울렸다고도 생각을 하고요. 제 나름대로의 해석이랄까는 약간 프랑스에서는 그 배우가 가진 매력들을 가지고서 영화에 투영을 하는 반면에 이제 헐리우드 영화에서는 한 캐릭터를 새롭게 창조해내서 거기에 배우가 변하길 바라는 약간 그런 형식의 작품들이 많이 있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조금 했어요. 맞아요. 맞는 얘기 같아요, 진짜. 그래서 그런 가면이 잘 안 맞는 거죠, 옷들이. 감독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감독도 자기 고유한 자신의 것보다는 헐리우드에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원작이 있는 거를 배경으로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감독도 거기에 일단은 맞춰가면서 계속 싸워야 되거든요. 자기의 고유한 거를 그래도 투영시키려고. 그래서 아마 조금씩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 에일리언 4 같은 경우는 그래도 장베르 주네의 영화다운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네. 못 봐가지고. 저도 봤는데 기억을 못하겠어요. 에일리언 시리즈를 사실 거의 다 봤는데 어떤 거였는지 잘 기억이 1편 제일 좋아해요. 저도요. 네. 그 충격이 잊을 수가 없어. 진짜. 저도 커서 다시 봤는데 좋더라고요. 다시 봐도 화염방사기. 저는 그 배 찍고 나오는 장면. 처음에 숙주가 처음으로 딱 나올 때. 맞아요. 맞아. 묘하게 쾌감이 있는. 산으로 가고 있고요. 네, 여튼 그래서 에일리언 4를 찍을 때 뭔가 행복한 이야기를 찍어야지 하고 만든 영화가 아멜리에고요. 거기까지 해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그 아멜리에 같은 경우는 그 두 전작이 다 세트 촬영이거든요. 아무래도 가상세계를 표현하려면은 세트를 만들고 그 안에서 이제 자신의 세계를 이제 만들어 가야 되니까 거의 세트 촬영만 했단 말이에요. 에일리언도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그 이야기도 그렇고. 근데 아멜리에 같은 경우는 처음으로 거리에 나온 영화예요. 그리고 시대도 정확하게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파리라는 지명까지도 분명하게 나오는 영화예요. 그렇다고 이 영화 사실적인 묘사를 뭐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영화는 또 아니거든요. 전혀 아니죠. 오히려 파리라는 공간을 아예 자신의 스튜디오로 갖고 온 느낌.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고, 실제로 그 CG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지웠대요. 그러니까 그래요? 파리에서 있는 차들도 다 지우고, 뭐 벽에 낙서들도 청소를 하고, 뭐 영화와 어울릴 것 같은 소품이랑 뭐 포스터들을 전면에 굉장히 많이 배치를 했다고 해요. 근데 제가 아까 파리 가보았냐고 한번 물어봤던 게 그거거든요. 네. 파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상상하는, 영화에서 봤을 때 상상하는 어떤 낭만들을 많이 기대하고 가는데, 실제로 가면은 사실은 파리가 그렇게 깨끗하고 막 동화적이고 이런 공간은 아니잖아요. 어땠어요? 다 저를 쳐다보시는데 갔다 오셨으니까. 저는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듣고 왔었어요. 그래서인지 오히려 좋았어요. 오히려? 네. 그리고 뭐 길거리에 개똥이 너무 많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는데 제가 갔을 때는 약간 법이 바뀌어서 이제 그거 다 치워야 되는? 그래서 사실 똥은 하나도 못 봤고요. 한 가지 조금 불안한 게 있었다면 너무 뭐 소매치기나 치안 쪽으로 관광지다 위험한 보니까. 게 많았던 것과 어딜 가도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네, 서울에 있는 줄 알았어요. 네. 한국도 그렇고. 네. 그럼 느낌이 안 나죠. 공사하는 그쵸. 환경에 있으면. 노틀담 성당도 공사를 하고 있었어요. 제가 갔을 때. 지금 은선 씨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 사람들이 파리에 대한 판타지가 많았다가 직접 여행을 갔다 와서 충격을 받는 것을 이르는 증후군이 있대요. 오. 그 정도로 상상의 파리와 현실의 파리가 다르다는 거죠. 맞아요. 아마 그런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저도 아까 전에 너무 예뻤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그게 여행지로서의 파리로서 느낀 건 아니었어요. 저도 파리가 보고 싶다. 그러니까 아멜리에를 보면서 네. 그런 것보다 되게 동화적이다 도시가. 그래서 어느 뒷골목에 이런 곳이 있나? 약간 이런 상상? 네, 근데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 CG로 지운 거였네요. 오히려 그러게요. 현실감을. 이게 장베르주네가 이 영화가 보면은 좀 되게 향수를 자극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년 시절에 자기가 생각한 파리의 이미지를 많이 구현을 하려고 노력을 했대요. 근데 현대의 파리는 그 당시에 이제 만들 때만 해도 어쨌든 2000년대니까 지하철도 조금 지저분하고 거리에 사람들도 워낙 많고 차들도 많고 그러니까 그런 이미지들을 좀 지우려고 노력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보면은 사실 거리에 나와 있긴 하지만 세트 촬영처럼 정교하고 딱 꾸며진 느낌들이 있어요. 네, 좀 꾸며진 느낌은 있죠. 저 관광객이 원래 많아야 될 텐데 길에 관광객이 보이지 않고 네. 고즈넉하게 잘 그려져 있죠. 그러면은 연기 쪽 얘기를 해보고 연출 이야기를 또 들어볼까요? 근데 저는 특별히 사실 이 영화의 연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는 것 같아요. 연기력이 특별히 돋보이는 영화는 아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서도 그러면서도 오드리 또뜨라는 배우의 입지를 굉장히 다지게 된 영화잖아요. 그쵸.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배우가 가진 매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러니까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매력 있는 사람이 먼저 되어야지 매력 있는 배우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에서 오드리 또뜨의 연기적인 면이 도드라진 장면은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를 보고 나면은 기억이 나는 건 여주인공밖에 없잖아요. 맞아요. 네. 그만큼 이 사람이 얼마나 매력적인 사람인지 그 상상력을 자극하는 커다란 눈, 그 뾰루통한 표정, 되게 표정들이 예측 불가한 것들이 좀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 수줍은 느낌인데 되게 내성적인 사람이잖아요. 맞아요. 아멜리가. 근데 그런 표현을 잘 해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헤어랑 네. 패션이랑 맞아요. 그런 것들도 너무 잘 맞아서 그 앞머리가 처피뱅이죠. 그 짧은 네. 앞머리에 약간 뻗친 단발. 근데 머리숱이 많아야 될 것 같긴 해요. 그거 하려면. 자연스럽게 뻗친 머리에 약간 이렇게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약간 무릎 밑으로 살짝 내려오는 스커트에 네. 까만색 부츠? 부츠 같은 거 신고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초록색 가디건 같은 거 브이넥을 참 좋아해요, 아멜리가. 그래서 이렇게 파인 걸 주로 입는데요. 그 목선도 너무 예쁘잖아요. 네, 단발에 이게 파인 걸 입으니까 그 하얀색 목선도 그 가녀린 소녀 같은 느낌이 네. 많이 드는 그런 모습으로 등장을 하죠. 진짜 매력이 있었어요. 그게 되게 조화가 잘 이루어진 것 같아요. 의상, 뭐 배우의 얼굴, 뭐 헤어스타일 이런 것들의 조화가 좋았던 것 같고 저도 그 머리 그때 따라했었는데 아 그래요?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또 올릴 게 있네요. 저 인스타에 올릴 게 오늘도 늘어갑니다. 아무도 들어오지 않는 친구는 저희 셋밖에 없는 인스타인데 네, 언젠가는 다 올릴 날이 오겠죠? 네. 감독이 오드리 또트 보고 3초 만에 캐스팅했대요. 아, 결심을 그래요? 했대요. 딱 보고 그러니까 마음에 들었나 보다. 뭐 바로 하자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3초 만에 마음속으로 이 사람이 해야 돼라고 마음을 먹었대요. 근데 저도 배우가 매력이 일단 있으면은 눈길이 많이 가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그냥 좋은 배우를 선택을 하면은 연출은 딱히 할 게 없는 것 같아요, 영화에서. 그냥 그 배우가 그냥 움직여주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만큼 캐스팅이라는 게 연출한테, 감독한테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이건 아무나 누가 선택해주는 일이 아니거든요. 감독의 생각이
정말 많이 들어가는 일이고 막 배우를 바꾸려고 하다 보면은 이게 안 되거든요. 아시죠? 네. 그러니까 그렇죠. 감독이 어떤 배우를 연기를 잘하니까 이제 선택을 하고 이 역할에 맞추려고 막 바꾸려고 막 노력을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산으로 가고 배우는 되게 날 왜 마음에 안 들어 하면서 왜 나를 하자고 한 거야. 그래서 혼란스러워하고 불만이 생기는 경우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 배우들도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는 길이나 뭐 필모를 보면은 어쨌든 어떤 스타일의 배우다라는 게 좀 보이는데 정말 소처럼 열심히 일하는 배우도 있고 다양한 작품에서 다양한 캐릭터로 나와서 이 같은 사람이었는지 뭐 분간이 안 되는 그런 스타일의 배우들도 있고 굉장히 소수의 배우들은 진짜 인생 작품이라는 걸 딱 만나서 굉장히 많은 대중들한테 기억에 남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오드리 토트가 마지막 경우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맞아요. 저도 오드리 토트의 작품 중엔 아멜리에를 빼놓고는 아마 말할 수 없을 거고 맞아요. 그냥 아멜리에 이꼴 오드리 토트 느낌이 사실 저는 있어요. 그래서 시작은 키스, 우리가 좋아하는 시작은 키스도 비슷하잖아요. 네. 그 내성적인 여성인데 독특한 상상의 세계를 갖고 있고 그 아름다운 여성이지만 동시에 소녀 같은 느낌이 있는 이제 그러한 역할을 맡을 때 오드리 토트가 되게 돋보이는 것 같아요. 네. 저는 그거 봤거든요. 오드리 토트 오디션 장면. 아, 진짜요? 네, 그거를 아멜리의 오디션으로 유튜브에 검색하면 볼 수 있어요. 되게 짧은 영상인데 오드리 토트가 이렇게 양갈래 머리를 단발인데 양갈래 머리를 이렇게 따왔어요. 짧은 말갈량이처럼 하고 그 원피스 같은 거 붉은 계열 원피스를 입고 연기를 하거든요. 뭐 저는 불어를 못 알아들으니까 무슨 대화를 하는지 좀 잘 모르긴 했지만 자막도 없었고 근데 느끼기에는 그 니노하고 통화하는 장면 있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있어요. 그 유령의 집 다녀온 다음에 막 이러면서 하는 그 대사 같아요. 근데 짧은 장면인데 오드리 토트가 연기를 끝내니까 거기 스태프들 웃음소리가 막 들리거든요. 그리고 그때 영상이 끝나죠. 잘 됐구나. 모두가 막 이렇게 안 보이지만 눈에 꿀 떨어지는 그런 느낌 왠지. 한번 보시면 재밌겠다. 보실만 할 거예요. 짧아요 되게. 스태프들이 행복에 겨워서 웃고 캐스팅을 했군요. 근데 금방 캐스팅한지는 몰랐는데 아마 마음속 그러니까 사실은 캐스팅 그 자리에서 하기에는 감독이 너무 좀 신뢰가 없어 보일 것 같아요. 근데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마음에 들어도 솔직히 처음엔 바로 말하기는 힘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 분위기에 또 휩쓸리는 경우도 있고 실수를 할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배우한테 매력을 너무 느끼면은 그 자리에서 좀 홀려요. 그럴 그래서 수 있겠다. 해요 이렇게 했다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 영화랑 안 맞은 그러니까 이게 조합도 생각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측면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게 내가 그냥 좋다고 부탁되고 바로 그 자리에서 선택을 하면은 굉장히 후폭풍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저는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속으로 이제 표정에 많이 드러나지 않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런 명언이 있죠. 행복할 때 약속하지 말아라. 화날 좋아, 때 좋아. 슬플 때 결정하지 말아라. 좋은 것 같아요. 언제 해야 되나요? 그러게요. 그냥 무념무상. 닥치고. 무념무상. 그리고 너무 좋아하는 티를 냈는데 결국엔 캐스팅을 하지 않으면 또 그 배우가 얼마나 마음에 상심이 크겠어요. 저는 사실 그랬어요. 저도 이제 오디션을 보고 막 좋아하고 이렇게 웃고 끝내는 경우도 있었고 네. 가끔은 제가 이제 좀 슬픈 연기를 할 때 같이 울어주는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근데 다음 작품에 뵙자 이렇게 문자가 오는 거죠. 맞아. 네. 그럴 수 있죠. 근데 혹시 다음 작품을 안 하시는 건지 참. 혹시 기억에 남는 네. 오디션의 기억 이런 거 있으세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사실 저는 이 에피소드를 모아서 제가 짧게 시나리오를 써놓은 게 있거든요. 네. 오디션이라는 제목의 단편을 써놓은 게 있어요. 좋다. 네. 좋다. 나중에 한번 기회 되면 보여드릴게요. 그 주배우님은 네. 저희가 초단편 영화를 하나 같이 봤잖아요. 네. 물론 배우시긴 하지만
또 연출도 시도를 하고 계시고, 네. 네, 지금 들어보니 시나리오도 쓰고 계시군요. 아, 그러고 보니까 저희 예린 씨 첫 인상, 저희 첫 만남 기억하세요? 그 얘기 좀 들어볼까? 그 상영회였죠. 영화 상영회 때. 네, 제가 출연했던 다른 영화를 보러 갔다가 맞아. 제가 그때 창밖의 영화 그때 출연하신 캠퍼스의 봄이랑 네. 창밖의 영화랑 같이 상영을 한 맞아요. 상영회가 있었죠. 네. 그때 디프리에서 봤죠. 맞아요. 봤는데 이제 그때 봤는데 예린 씨가 저한테 먼저 영화 너무 재밌게 봤다 얘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다가 저도 이제 어떤 작품 준비하고 계시냐 얘기를 GV 때 왜 마지막 질문으로 지금 뭐 준비하시는 작품 있으세요 하거든요. 그럼 제가 저 뭐 세자매 이야기 이런 거 준비하고 있어요 라는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예린 씨가 기억을 했다가 디프리 때 저한테 그거 작품 뭐 어떠세요? 이러면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면서 저 세자매라고. 맞아요. 저 세자매 중 둘째예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런 얘기를 예린 씨 하셨어. 둘째예요? 네. 그래가지고 속으로 그래. 그때는 캐스팅이 전혀 안 돼 있는 상황이었나요? 캐스팅을 해야 하는 상황이긴 해야 했어서 하는 직전에? 좀 고민이 있었던 상황이긴 했었어요. 근데 그때 캠퍼스의 봄이라는 영화를 봤고 또 실제 출연하신 배우가 실제로 뵙고 또 제 영화에 관심을 또 조금 보이시는 것 같기도 해서 보고 나서 사실은 저는 그때 마음을 먹었거든요. 연락해야겠다. 정말요? 이거 하게 되면은. 네. 근데 그땐 티를 내진 않았죠. 그죠. 전혀 안 내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항상 선택을 받아야 되는 입장에 있는 사람이니까 이럴 때일수록 제가 되게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저를 어필하는 것밖에는 사실 방법이 없거든요. 적극적으로 제가 일을 한다는 건 제가 어떻게 보면 그렇게 구차하게 얘기를 하고 다녀야 되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다는 건데 저도 사실 원래 성격이 이런 성격이 아니라서 그런 순간들이 되게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또 하나의 가면을 쓰고 푼수짓을 하면서 웃음 가면? 그죠? 마치코에게 네. 저 세상이에요. 나왔었는데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어필을 하는데 그런 거 갖다가 이제 없어 보인다. 배우가 왜 굳이 저렇게 나서냐라고 말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그런 걸 뭐 적극적으로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 운성 감독님 같은 경우는 저는 사실 막 계획을 하고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느낌으로 서로 대화를 한 건 아니었고 그냥 같이 상영회 영화를 봤고 서로의 영화를 좀 존중하고 있구나라는 인상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오갔던 것 같고 그러면서 저는 딱 나이대도 비슷하고 내가 생각하는 캐릭터에서 분명히 잘해주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딱 들었거든요. 근데 그 자리에서는 어떻게 표현할 수는 없었고 그래서 나중에 연락이 때는 드렸죠. 선택하면 안 되니까. 그렇죠. 네. 무념무상일 때 주혜린이다. 맞는 것 같다. 맞아요. 지난번에 창밖의 영화가 영화 제목인 걸 말 안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 팟캐스트 제목이 서은성 감독님의 영화 제목에서 따온 거죠. 사실은. 얘기를 안 했었군요, 저희가. 안 한 것 같아요. 근데 저도 너무 긴장해가지고 뭔 소리를 했는지 초반부에. 근데 창밖의 영화는 서은상 감독님의 작품이고 또 제가 주제곡을 만들면서 저랑 은성 감독님을 엮어준 작품이기도 합니다. 맞아요. 이 팟캐스트를 이런 이름으로 하자고 한 건 먼저는 주혜린 배우님께서 저희한테 제안해 주셨었죠. 네. 그래서 오디션과 배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있고요. 또 어떤 얘기를 해볼 수 있을까요? 전 좀 더 얘기하고 싶은 게 캐스팅이랑 뭐 배우랑 감독의 관계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하고 싶어요. 저는 최악의 연출이 이제 배우한테 연기를 직접 시연하는 연출인 것 같거든요. 어떡해. 그런 연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린 씨? 진짜. 그러니까 이게 뭐랑 같냐면은 화가한테 포스터 디자인을 맡겨놓고선 스케치를 해주는 꼴? 장베르주네 감독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게 최악의 연출이고 자기는 그런 식의 연출을 전혀 하지 않는다. 그래서 가장 좋은 연출은 캐스팅을 잘하는 거다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그 감독이 한 얘기군요. 많은 감독이 얘기하는 걸 거예요, 아마. 근데 사실 캐스팅을 잘해야 된다는 말 자체가 그만한 안목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제일 어려울 수도 있겠다. 정말. 영화의 방향성도 자기가 가지고 있어야 되고. 제일 어려운 일인 것 같긴 해요. 감독만 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하고요. 근데 저는 연출은 아니지만
제가 이제 배우로서 혹은 관객으로서 영화를 볼 때도 배우들이 저거는 저 사람의 오리지널리티로 인해서 만들어진 표정이다, 대사다, 소리다 이거 딱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때 사실 굉장한 희열을 느끼는 것 같아요. 맞아. 근데 감독님들은 오죽하시겠어요. 그쵸. 그게 사실 예술을 하는 가장 큰 재미인 것 같은데 그거를 무시를 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를 이렇게 푸시를 한다는 건 전 좀 어리석은 방법이 아닌가 싶어요. 네. 자기가 캐스팅한 배우들을 어떻게 보면 못 믿고 있다는 얘기인 것 같기도 하고. 맞아. 은성 감독님은 그런 거 안 해보셨어요? 본인이 연기를 네. 안 해보셨을 것 같긴 하네요. 안 하죠. 어떻게 네, 못하겠어요. 저도 어렵긴 해요. 사실 배우랑 관계가 제일 어려운데 배우들마다 이제 성향이 다르니까 저는 그걸 감독이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배우가 맞추면은 영화가 좀 눈치 보면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배우들 중에서는 뭐 이 캐릭터에 대해서 몇 시간이고 얘기하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반면에 그런 거 정말 안 하고 본능적으로 하고 싶어하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감독이 그걸 파악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맞춰야 되는 것 같아요. 캐릭터에 맞춰가지고 영화를 좀 이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이게 맞춘다는 게 이제 서로 좀 배우랑 함께 맞춰가는 포지션이 가장 좋은 것 같긴 해요. 네. 저도 사실 비슷한 생각을 하는 게, 저 영화 들어가기 전에 리딩이라는 작업이 있잖아요. 네. 테이블에 그냥 앉아서 대본을 읽어보는 과정인데, 저는 뭐 예전에 이거 그냥 대사 외우고, 톤 같은 거 얘기해보고, 일종의 세팅을 같이 미리 상상해보는 그런 자리라고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작업을 몇 번 해보면서 느끼는 게, 서로 사용하는 언어들이 다 달라요. 스타일도 다르고, 그래서 이 감독이, 예를 들어, 노란색으로 연기해주세요. 라는 말을 하는 사람이라면. 무슨 소리예요? 그러니까요. 그거를 알아듣고 캐치를 해내는 과정이 리딩 과정이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커뮤니케이션 하는 방법을 알아내는. 네. 근데 저도 그렇게 말하는데 실수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사실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배우면서 제 거 연출한다고 했을 때 제가 똑같은 짓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너무 놀랐었는데. 쉬운 게 아닌 것 같아요. 진짜. 진짜 어려운, 제가 굉장히 관심 있는 두 개의 직업 중 두 개의 직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전 배우라는 직업이 너무 신비롭거든요, 사실. 네. 그거를, 그런 욕망한다는 그 자체부터 모든 게 다 신비로워요. 맞아. 배우라는 직업. 감독은, 어떻게 해내는지가 신기해요. 그 상황을 다 통제하고, 결국에는 자신이 결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감독의 역할일 거고. 그래서 그 자리에 있을 텐데, 그 정도의 무게감, 책임감,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멋있기도 하고 어려울 것 같다 생각도 듭니다. 맞아요. 저는 생각하는 게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스텝이랑 배우를 믿되 의지하지 말자? 이게 저한테는 그게 되게 크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대로 저는 했던 것 같기도 해요. 의지는 하는데 믿지는 않고. 그런 경우들이 믿는데 의지하지 않는다? 네, 이게 좋은 거예요? 저한테는 그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멋있는 너무 어렵잖아요. 멋있는데. 정말 믿지만 이 사람한테 의지는 하지 않는 거예요. 스텝이나 배우들한테는. 왜냐면 이 사람들은 내가 그런다는 순간을 알면 혼란스러워할 것 같거든요. 불만이 생기거나.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참, 앞으로 또 갈 길이. 약간 사랑이랑도 비슷한 것 같아요. 믿대. 또 뭐지 이건? 맞아. 근데 사실 배우는 모르겠어요. 저는 좀 나름 그런 연애 감정으로 다가가는 것 같긴 해요. 배우들과의 관계는. 배우와 감독의 관계. 조심스럽기도 하고 반면에 그냥 모든 걸 다 좀 털어놓고 싶기도 하고 아슬아슬한 관계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사랑에, 일단 감독이 배우한테 사랑에 빠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저는 힘들 것 같아요. 그게 맞아. 연애 감정의 사랑이 아니라 그 인물한테 캐릭터일 수도 있고 몰입해서 볼 거 아니에요. 그 자신이 준비한 장면들을. 그러면 사랑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맞아.
게다가 전 단편 영화만 지금 찍어왔는데 다 단편 영화다 보니까 되게 시간이나 예산이나 다 촉박하게 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모여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애정이 안 생길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진짜. 그래서 저는 관객이니까 영화의 매력을 느끼는 게 그런 에너지가 응축돼 있는 예술 활동? 뭐 상업 영화도 있지만 저는 예술 활동으로 보니까 그게 영화를 보는 체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 저는 이제 문학 쪽에서 그래도 그쪽에서 공부를 했는데 작가가 되는 거, 그러니까 소설도 너무 좋아하지만 그거는 한 개인의 작업물이잖아요. 음악도 뭐 여러 가지 많이 하지만 영화만큼 많은 사람이 참여하지는 않고 그림도 좀 더 개인 작업에 가깝고 근데 이 영화라는 작업을 결과물을 봤을 때 저는 그 사람들 하나하나의 그 에너지 그게 응축돼 있는 거를 느끼거든요. 그리고 잘 된 영화는 그게 관객한테 전달이 또 잘 되잖아요. 맞아요. 그랬을 때 되게 행복하면서 신비로운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보면 단절돼 있고 사람들끼리 그리고 나이 들수록 시니컬해지거든요. 저도 그렇고. 근데 이상하게 영화를 보면 뭔가 희망을 전 느껴요. 좋은 영화를 보면 모든 영화는 아니고 좋은 영화를 볼 때 그 느껴지는 희망이 단순하게 그 재밌었다 뭐 이런 게 아니라 그 하나하나의 인간에 대한 애정 같은 게 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영화를 통해서. 전면에 나와 있는 건 배우고 그다음 감독이 또 느껴지고 뭐 음악이 또 들리고 미술이 보이고 그러면서 제가 그 매력에 빠진 지가 벌써 이러고 있잖아요. 또. 아직도. 저희 셋 중에 영화를 가장 많이 보셨고. 가장 많이 보진 않았을 텐데. 네. 마차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은석 감독님 방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얘기에 대해서? 어떤? 그 영화가 주는 희망적인 힘? 근데 저는 사실 영화 딱 이 감정이 남아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느 날 되게 기분이 안 좋았을 때 혼자 영화관에 가서 허우시허우시엔의 빨간 풍선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근데 그 영화를 또 보고 고급스러운 게 나오네요. 그죠? 허우시허우시. 네. 극장에 아마 혼자 있었을까? 그랬을 거야. 낮에. 평일 낮에 그런 영화를 보는 거는 사람 많이 없잖아요. 그때가 한 20대 초반이었던 것 같아요. 영화를 공부하고 있긴 하지만 뭐 이렇게 크게 내가 깊게 혹시 좀 이렇게 생각은 하지 못했던 때였는데 그때 그 영화를 보고 딱 나왔는데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관객들이 이런 기분이겠다. 이제 어느 순간 저는 영화를 만들고 싶은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때 보면서 나도 이런 영화 만들고 싶다. 이런 생각 처음 좀 했던 것 같아요. 너무 중요하죠. 그러니까 그냥 재밌었다 이게 아니라 해보고 싶어. 이런 느낌을 주는 작품이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예린 씨 혹시 어떤 배우의 계기를 만들어주는 영화 혹시 있으세요? 아니요, 없어요. 진짜? 네, 저는 사실 뭐 이 작품을 하고 싶다. 그래서 배우가 된 게 아니라 그냥 정말 물리적인 무대에 서서 사람들 시선을 받는 게 너무 좋았어요. 달라. 태어날 때부터 달라. 그게 뭐랄까요? 막 이렇게 끼가 넘쳐서 사람들 앞에서 서고 그런 게 전혀 아니었거든요. 참 신기하다. 네, 진짜 저는 약간 말도 잘 못하고 눈치 보고 이런 스타일이었는데 한 번 이제 올라가서 그 맛을 보니까 이거는 무대 체질. 정말 속된 말로 약방구처럼 너무 이건 정말 형용할 수 없는 기분인 거예요. 근데 너무 재밌다. 저는 학창 시절에 이런 친구들의 사진을 찍었어요. 은선 씨 사진을 먼저 시작했구나. 네, 사진을 찍는 걸 너무 좋아했고 특히 그런 끼를 되게 갖고 있어가지고 어딘가에 분출하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눈에 띄어요. 그럼 저는 그 친구들을 항상 찍어줬어요. 그런 기억이 나네요. 신기하다. 그래서 진짜요? 감독이 되고 배우가 되었나 봐요. 유나 씨는 어떤 학생이었나요? 저 어떤 학생이었지? 문학소녀? 문학소녀. 약간 정숙했을 것 같아. 잘 모르겠네. 근데 이따가 인물 얘기 하겠지만 저는 아멜리의 공감을 많이 한 편이거든요. 네. 그 고독한 거 그리고 그거를 상상의 세계 속에서 펼치는 거. 저는 그런 소녀였기는 해요. 근데 중고등학교 때보다는 어렸을 때, 더 어렸을 때는 그런 소녀였던 것 같고 중고등학교 때는 활발했어요. 근데 그 안에
그 내성적인 면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제가 가진 가장 수줍은 면, 가장 비밀스러운 면이 표출된 게 음악으로 표출된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 내성적이다 보니까 어떤 부분이, 근데 이 얘기를 들으면 친구들이 말도 안 된다는 말 들리는 것 같네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네가 무슨, 어쨌든. 근데 너무 수줍어서 말 못하는 게 있잖아요. 네. 그걸 저는 음악으로 나중에 표현하게 된 것 같아요. 어른이 돼서. 네, 좋습니다. 그러면 또 더 연기나 연출적으로 할 얘기가 있을까요? 이 영화의 촬영도 눈여겨볼 만한데요. 촬영이나 뭐 장면들 어떠셨어요? 촬영 장면. 근데 너무 귀여웠어요. 그 예를 들어서 아멜리가 다이애나 비의 장례식을 보면서 갑자기 그 인물들이 아멜리로 바뀌고 그다음에 니노가 그 여자 어떤 여자야? 하니까 증명사진 속 사람들이 막 갑자기 움직이면서 그 여자는 이런 여자야 막 하면서 막. 근데 그런 게 CG겠죠? 그렇죠. 그런 동화적인 CG적인 부분, 그게 이 영화의 중요한 부분 같아요. 그 정도? 제 상식선에서는. 저도 영화 장면이 그러니까 되게 리듬감이 넘치다고 느꼈는데 이게 단순히 그냥 음악이 뒤에 깔려서 리듬감이 넘치는 게 아니라 카메라 움직임이라든지 그리고 제가 봤을 때 몇 배속으로 돌리는 부분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고속 촬영이랑 저속 촬영 둘 다 있어요. 왔다 갔다 하니까 관객이 지루할 틈이 없이 만들어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감독은 이미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그 모든 장면이 다 계산되어 있고 리듬감까지도 다 계산을 해가지고 나온 것 같아요. 그게 뭐 음악뿐만 아니라 그 트래킹 숏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인물한테 카메라가 갑자기 쑥 간다거나 쑥 빠진다거나 이런 장면이라던가 뭐 고속 촬영이나 저속 촬영, 그러니까 슬로우 모션, 패스트 모션도 쓰면서 후반에서도 이렇게 많이 리듬을 많이 만들고 있고, 이 영화 보면은 클로즈업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렇죠? 배우 얼굴 클로즈업도 많이 나오고 그냥 보통 평범해 보일 수 있는 사물도 이제 관광 렌즈라는 어떤 그 렌즈로 또 촬영을 하면은 이게 왜곡되어 보이기도 하거든요, 살짝. 네. 근데 그게 오히려 이 영화의 어떤 만화적인 구성이랄까? 이런 게 좀 돋보이게 했던 촬영인 것 같고, 또 눈여겨볼 게 이 영화는 이제 반복 촬영 같은 걸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같은 샷이 한 씬이 있으면은 그 씬에 여러 각도로 카메라를 반복적으로 찍지 않는다는 건데, 네. 원하는 장면이 있을 때는 카메라 한 대 가지고 간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대화를 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의 클로즈업, 이 사람의 어떤 단독샷과 저 사람의 단독샷과 그다음에 이 두 사람이 얘기하고 있는 설정샷까지. 네. 이게 보통 흔히 찍는 만약에 방법이라고 치면은 장베르준에는 그런 식의 방법은 쓰지 않고 정말 어느 구도에서 이게 최선으로 보일지를 생각을 해서 한 씬에 그 딱 한 쇼트만 좀 찍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리가 봤을 때도 평범한 숏으로 느껴지지가 않고 매 장면마다 되게 여기서 이 인물의 어떠한 부분을 더 찍어야겠다라는 계산이 보이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게 이제 관광 렌즈로 찍다 보면은 그 한 프레임 안에 어떤 게 들어갈지에 대해서 다 구성을 한 다음에 찍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술적인 것보다는 좀 더 미학적인 부분에 가까운 촬영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우리가 초반에 얘기했던 대사 하나하나가 다 지나가는 것 같지만 의미가 있는 대사들이 담겨져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화면 구성도 그런 게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대충 찍은 장면이 없는 것 같아 보이긴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영화의 스토리보드 작업을 해서 찍기는 하지만 이 영화 같은 경우에는 정말 더 정교하게 찍었던 것 같고 전 그런 영화 되게 좋아하긴 해요. 스토리도 되게 단순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어떻게 보면 단순하지만 아멜리라는 여성이 새로운 사랑을 찾아가는 이야기라고 딱 그냥 한 줄로 표현하면 그만일 수 있는데, 그거를 만들어주는 계기나 무수한 조연에 대해서 공들여서 그거를 허투루 쓰지 않고 다 조연 한 사람 한 사람을 봐주는 거. 그 아까 줄거리를 설명하려고 하면 좀 힘들다라고 하셨잖아요. 친구한테 설명을 한다고 하면. 근데 그러면서도 산만한 영화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서 다 그 한 장면 한 장면이 좀 그냥
그냥 이렇게 골라서 막 들어온 게 아니라 뭔가 끝으로 갈 때 딱 싹 모아지는 네. 게 있고 특히 그 톤을 만드는 거는 행복이라는 주제 같아요.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행복한 그런 분위기를 낼 수 있을까? 네. 어떻게 하면 뭐 예를 들어 웃음이 나오는 행복, 약간 아련한 행복, 네. 그다음 따뜻한 행복, 그러니까 행복의 여러 가지 톤들을 영화 속에 다양하게 담아내려고 한 것 같아요. 맞아요. 창밖의 영화는 2부로 이어집니다.